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복습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정리해봅시다를 공부하기 전에 꼭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복습을 한 후에 같이 정리해봅시다를 공부하면 배운 문법과 어휘, 표현들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먼저 어휘 부분을 보겠습니다. 책 60쪽을 보시면 우리가 배운 여러 단어들이 박스 안에 있네요. 먼저 간단하게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건립입니다. 건립은 건물이나 기념비, 동상, 탑 등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체 등을 새로 만들어 조직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립하다 라고 사용할 수도 있고 피동형으로 건립되다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취지입니다. 취지는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악취입니다. 악취는 아주 나쁜 냄새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위입니다.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집회나 행진을 하면서 그 위력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시위운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음 이윤입니다. 이윤은 장사를 하고 남은 돈,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헌입니다. 공헌은 힘을 써서 도움이 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환원입니다. 환원은 본래의 곳으로 돌려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분쟁입니다. 분쟁은 문제를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파견입니다.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공개적인 모임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나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은 화장터라고도 하는데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우는 장례 방식인 화장을 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납골시설은 시신을 화장해서 그 유골을 넣은 그릇이나 단지를 모셔놓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장례 방식인 매장은 땅이 좁은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신을 불에 태워 그 유골을 그릇이나 단지에 넣어 납골시설에 모셔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은 혐오감을 주는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여 집값이나 땅값을 내려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급식시설입니다. 급식시설은 학교나 군대, 공장 등의 집단을 수용하는 곳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해물질입니다. 유해물질은 해로움이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 재산, 교육, 직업, 주택, 명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그중 하류층에 속하여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각 단어의 의미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래의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서 써넣는 연습입니다. 먼저 보시면 왼쪽에 지역이기주의라고 써 있네요. 지역이기주의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자신의 지역에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현상을 들 수 있나요?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님비 현상은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영어 not in my backyard에서 첫 글자를 따서 줄임말로 NIMBY, 님비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런 님비 현상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에는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아서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터, 교도소 등과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님비 현상과 반대되는 말로는 핀피 현상이 있는데요. 핀피 현상은 내 집 앞마당에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의 영어 Please in my front yard의 첫 글자를 따서 줄임말로 핀피 현상은 주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자신의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것을 뜻하며 지하철, 기차역, 병원, 버스터미널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될 때 생깁니다. 이렇게 님비 현상이나 핀피 현상 둘 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된 여러 어휘와 표현들을 알맞게 넣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앞에 빈칸이 있고 뒤에 기피현상이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기피하다는 꺼리거나 싫어해서 피하다의 의미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 혐오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꺼려하고 피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혐오시설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아래를 보시면 혐오시설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 중에 골라보세요. 어떤 것을 고르셨나요? 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 아래를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써 있는데요.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그 지역의 화장장과 납골시설에서는 시신을 태우는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과 그로 인해 나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럼 어떤 단어들을 써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유해물질과 악취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데요. 이런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보여주기 위해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위 운동을 벌입니다. 시위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위를 벌인다 라고 완성하셨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곳, 즉 건립장소를 신중히 선정해야 하죠.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대화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등 그 문제, 즉 분쟁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들도 자신의 지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타협의 정신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타협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인권, 고용, 공정 운영, 환경, 공동체 공헌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체, 즉 기업을 포함하여 정부, 공공기관, 학교, 병원, 종교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써보세요.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쓰셨나요? 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 있겠습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4가지 예가 써 있네요. 먼저 소득과 소비 수준이 낮은 서민 자녀에게 공부방을 지원해 주거나 교사를 보내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셨나요? 네, 저소득층 서민 자녀의 공부방을 지원해 주거나 교사를 파견해 주는 것이라고 쓰셨죠? 두 번째로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을 위해서 식사를 나눠주는 급식시설을 설립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급식시설을 잘 써 넣으셨나요? 다음 3번째로는 나무 심기가 있는데요. 나무를 심는 것은 당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 나무들이 자라면 미래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회환원 활동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먼저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사회를 위해 힘을 써서 도움이 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단어를 잘 찾아 넣으셨죠? 그럼 책 61쪽을 보세요.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잘 어울려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을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기업 이윤은 환원하다와 연결해서 아래와 같은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여러분도 1번부터 5번까지 어울리는 표현들을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시위는 버리다와 연결하셨죠? 이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폭력 시위를 벌인 자들은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행되다는 강제로 끌려가다의 의미로 보통 경찰관에게 잡혀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번을 볼까요? 2번. 분쟁은 조정하다와 연결하셨죠? 이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셨나요? UN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UN은 국제연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우호관계의 촉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서 창설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UN 회원국인데요. 이런 국제협력기구인 UN의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3번을 볼까요? 3번. 전 재산은 재산의 전부를 의미하는데요. 무엇과 연결하셨나요? 네, 기부하다와 연결하셨죠? 그럼 어떤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웃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다는 죽다의 완곡한 표현인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시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기부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4번. 사회 발전은 무엇과 연결하셨나요? 네, 기여하다와 연결하셨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숨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여하다는 보통 무엇에 기여하다로 쓰입니다. 여기에서 숨은 일꾼은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소리 없이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5번. 사사로운 이익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사롭다는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이고 개인적인 범위의 작은 일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적이고 작은 이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사로운 이익과 급급하다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에 급급하여 회사 운영을 한다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데에 정신을 쏟아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존경받는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어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어휘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어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4가지를 공부했는데요. 61쪽을 보시면 아래에 문법 4개가 모두 써 있네요. 먼저 어떤들, ат던들, 였던들은 지난 사실을 현재와 다르게 가정할 때 쓰는 문법이었습니다. 보통 과거의 한 행동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때 씁니다. 또 여, 주십사 하고는 상대방에게 매우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문법이었죠. 앞에 목적이나 의도를 쓰고 그런 의도나 목적으로 뒤에 하는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공손하게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음연, 면 몰라도는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앞문장에 오는 특별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겠거니 하고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단정하거나 미루어 짐작해서 어떤 행동을 했음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문법들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책 앞을 펴서 그 문법 부분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어떤 글이 있네요. 뒷부분을 여러분이 채워 넣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운 문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기의 글을 먼저 볼까요? 어제는 유난히 커피를 많이 마셨다. 여기에서 유난히는 보통과는 아주 다르게 특별히 라는 의미로 어제 하루는 보통 날과 다르게 특별히 커피를 많이 마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근길에 커피 전문점을 지나면서 유혹적인 커피향에 이끌려 한 잔,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회의 전에는 긴장감 때문에 또 한 잔,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도 커피를 마셨다. 정말 커피를 많이 마셨네요. 아침 출근길에 한 잔, 회의하기 전에 한 잔, 또 퇴근 후에 동창과도 한 잔, 3잔이나 마셨네요. 계속해서 글을 읽을까요? 밤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석 잔 정도는 괜찮겠거니 하고 마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많이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들 이렇게 잠이 안 와서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하고 정말로 후회했다. 이 사람은 석 잔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마신 거죠. 여기에서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석 잔 정도는 괜찮겠거니 하고 라고 썼네요. 또 석 잔은 3잔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을 이루다는 잠을 자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커피를 마신 것을 후회하면서 어떤들, at던들, 였던들 문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많이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들 이렇게 잠이 안 와서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썼네요. 여러분도 다음 1번부터 4번 문제를 보시고 앞에 내용을 읽고 뒤에 이야기를 한번 써 넣어 보세요. 다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우리 집 문단속은 늘상 맨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는 내 담당. 여기에서 문단속은 사고가 없도록 문을 잘 닫아 잠그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 늘상은 언제나, 늘, 항상의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은 순서상으로 가장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문을 닫아 잠그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는 내가 담당하는 일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제는 언니가 맨 마지막이었고 난 일찌감치 잠들었다. 여기에서 일찌감치는
조금 빠르다고 할 정도로 일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언니가 가장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고 나는 당연히 문단속에 대한 걱정 없이 일찍 잠을 잤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런데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던 내 자전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도둑이 든 것이다. 여기에서 감쪽같이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티가 나지 않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고 할 때 대문이 열려 있었고 지하실에 있던 자전거가 아무 자국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도둑이 든 거죠. 여기에서 도둑이 들다는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이나 재물을 훔쳐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어제 어떤 생각으로 문을 잠그지 않고 일찍 잠을 잔 건가요? 또 어떤 후회를 할까요? 문법 겠거니 하고와 어떤들, ат던들, 였던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넣어 글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니가 문단속을 잘 했겠거니 하고 일찍 잠을 잤는데 평소처럼 내가 문단속을 잘 했던들 도둑이 들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된다. 이렇게 문장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번 글도 같이 볼까요? 2번.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어머니께서 우산을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서 듣지 않았다. 그런데 명동에서 쇼핑하던 중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아침에 엄마가 비가 올 것 같다고 우산을 들고 가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는 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억수같이는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린 모양이네요. 억수같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뒤에 보시면 쏟아지다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쏟아지다는 액체나 물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오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떤 문법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나요? 네, 앞에 1번과 마찬가지로 겠거니 하고와 어떤들, ат던들, 였던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겠거니 하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었던들 비를 맞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잘 만들어 넣으셨죠? 그럼 다음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3번.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그간의 꿈을 실현시킬 날이 왔다. 전공을 살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기업을 선정해 취직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드디어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마침내가 있습니다. 그간은 그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졸업을 하고 그동안 꿈꿔오던 것을 실현시킬 날이 왔다는 의미이겠죠. 다음 전공을 살리다는 대학교 때 전공한 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능력을 발휘하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모두 잘 나타내어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공부한 전공과 관계가 있는 일, 자신의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취직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원할 기업은 추천서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는 정보를 들었다. 여기에서 추천서는 어떤 자리나 조건에 적당한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의 서류를 뜻하는데요. 보통 대학 입학이나 기업에 취직할 때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자신의 장점 등을 써서 입학할 대학이나 기업에 추천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중점적은 가장 중요하게 라는 의미로 내가 지원할 회사는 추천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보를 들은 것이죠.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자신의 추천서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르친 교수님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부탁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 주십사 하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추천서를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러 갔더니 교수님께서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글을 볼까요? 4번. 주택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월급만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여기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보통 어떤 값이 갑자기 크게 오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주택값이 폭등한 것을 표현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또 마련하다는 준비해서 갖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는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뒤에 올 문장을 만들까요?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으면, 면 몰라도를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뒤의 상황이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복권에 당첨되면 몰라도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월급쟁이는 월급을 받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로 셀러리맨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문법들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6급이라고 해도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